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7일 앞두고 국민의힘을 떠났습니다. 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출당이 아닌 스스로 정리하는 형식인 탈당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자신이 벌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열리게 된 조기 대선임에도 끝까지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첫 소식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 짧은 입장문을 남기고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이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15줄짜리 입장문이었지만 이번에도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자신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도 유감 표명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만 수차례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 당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십니까? 반헌법적인 행위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으면서도 이기고 돌아왔다. 3년이나 5년이나 똑같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던 모습과 맞닿아있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미온적이었고 징계 논의나 탈당 요구도 소수인 탓에 윤 전 대통령 역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강제 단일화 파동 이후 탈당이나 출당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커졌고 결국 당 비대위원장이 나서 탈당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 이후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도 김 후보 캠프에서 맡았던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선거를 17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이 동시에 퇴장한 셈인데 민심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 당을 떠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나가는 형식을 밟았는데요. 민주당은 대선용 가짜 탈당이라며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도 탈당이 아닌 제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결단을 존중한다며 높이 평가했고 김문수 후보는 당의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뿐 아니라 탈당 메시지에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한 것처럼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내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선거용 탈당을 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정치적 전술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명했어야죠. 좀 나가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면서 잠깐 나가 있겠다. 결국 정치적 전술 아니냐.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백의종군하겠다는 표현에 대해 내란 숙에 윤석열이 입어야 할 옷은 백의가 아니라 수의다. 자신이 짓밟은 자유와 주권을 지켜달라니 후안무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며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와 법치, 주권 등을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환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당의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그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 뜻이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비난할 게 아니라 국민 통합과 관용을 이끌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강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탈당 과정에서 당과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며 긴밀하게 협의됐다면 좀 더 매끄럽게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그럼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어제까지만 해도 탈당하지 않을 것 같은 기류가 보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탈당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남권에서 일단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영남권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서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번 주말에는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내일 첫 TV 토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TV 토론이 영향을 또 많이 미치기 때문에 TV 토론이 내란 세력의 심판 구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런 예상도 있는 걸 의도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대선 패배에 따른 선거 책임론을 윤 전 대통령이 뒤집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탈당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도 선대위에서 나갔어요.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선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중도층의 표심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는데 한계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선 탈당을 하긴 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사과나 반성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영향이 좀 미미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탈당 시점만 봐도 많이 늦었습니다. 12월 3일 그 내란 이후부터 탈당 요구가 분출했었는데 이제 와서 대선이 2주 남은 시점에 마치 등 떠밀리듯이 마지못해서 탈당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중도층의 표심 또 보수층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 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도 한계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든 안 건너든 이번 대선에는 영향이 좀 적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내일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특사단을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경선 패배 이후에 홍 전 시장이 연일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선거판에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데요. 홍 전 시장이라도 품어서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한동훈 전 대표도 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당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르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고요. 탄핵 찬성파, 반대파의 앙금이 가라앉지 않다 보니까 화학적 결합은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엔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고무 수십 톤이 쌓여 있어서 불이 난 지 1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20대 남성 직원과 소방관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먼저 화재 상황을 차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천장을 덮은 새카만 연기가 솟구치며 하늘까지 뒤덮습니다.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서쪽 2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서 숨쉬기도 약간 곤란할 정도니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진짜 어떻게든지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불은 공장 내부 통로를 따라 빠르게 번졌고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 수차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전 10시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상향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안에 있던 400여 명은 대부분 스스로 대피했지만 대피 과정에서 다리 등이 부러진 20대 남성 직원 1명이 공장 2층에서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불을 끄던 소방관 2명도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생고무와 화학약품 등 타이어의 기본 재료를 혼합하는 정령 공정 내 전기오븐 장치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에는 불에 잘 타는 생고무가 20톤 이상 쌓여 있고 공장 건물이 빼곡히 밀집해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무 양이 많이 적재돼 있고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릴 걸로 예측했는데
추가 피해자는 없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응이 좀 늦다 이거죠. 불이 났으면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화재 난 지가 3, 40분 지났다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모르고 있는 공정도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발생 경위와 대피 방송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불을 모두 끄기까지는 일주일가량이 걸릴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찬 기자, 지금도 연기가 심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밤이라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 뒤로 계속해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매캐한 냄새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역에 시커먼 연기가 뒤덮였다는 신고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은 오전 10시에 발령돼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헬기 11대와 전남 전북은 물론 대구, 경남 지역 등 전국에 있는 고성능 화학차까지 모두 21대가 투입됐습니다. 또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2기와 소방차 등 장비 140여 대와 소방대원 4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 용수가 바닥을 드러내는 등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광주 도심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일대에는 32개의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데요. 광주시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공고하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으며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근처 대학교 체육관에 4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도 마련됐습니다. 일제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공장이 인접한 4개 아파트 단지 주민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계속 확산하고 있지만 대기 중에 유해 화학 물질은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대전의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도 완전 진화에 나흘이나 걸렸던 만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완진에도 일주일 안팎이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현장 수습이 끝날 때까지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물을 예열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는 현장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 금남로에서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광주의 5월 정신이 다시 주목을 받았던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금남로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홍희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광주 금남로에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전야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소 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11년 만에 주말에 열리는 전야제인데다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광주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야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를 기조로 12.3 내란을 막아낸 광주의 5월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 당시를 재현한 연극과 5월 어머니들의 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80년 5월 계엄 선포에 맞서 전남대에서 시작됐던 행진을 기리는 민주평화 대행진에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시민 1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옛 광주 적십자병원 등 5.18 사적지를 걸어보는 여행 코스도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근처 중앙초등학교에 텐트 200여 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야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불참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내일 오전 10시에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 5.18 정신이 12.3 내란을 진압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까지 꼬박 나흘을 호남권 유세에 힘을 쏟는 이 후보는 민주당에게 호남은 텃밭이 아닌 살아있는 죽비, 회초리라며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유세에서 80년 5월 광주의 역사가 12.3 내란을 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의 주먹밥이 2025년 선결제로 광주의 그 10일간의 대동 세상이 빛의 혁명의 우리의 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도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님을 광주에 오실 때면 우리 재학이하고 동갑이라고 제가 안아드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그러고 반갑게 보수 인사 영입도 이어졌습니다. 무소속 김상욱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한 겁니다.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앞서 나주를 찾은 이 후보는 유세 내내 몸을 낮췄습니다. 지난 4월 담양군수 재선거 패배를 언급하며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닌 살아있는 죽비라고 했습니다. 호남 분들은 당이 민주당이 공천을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싹 날려버리기도 해요.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야지대인 호남을 겨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 참석한 데 이어 내일 기념식 일정을 끝으로 나흘간의 호남 유세를 마칩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오늘 전야제와 내일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아 하루 먼저 참배한 건데요. 김 후보 자신이 5월의 희생자라고 했지만 신군부 핵심 인물인 정호용 상임고문 위촉 논란 등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광주 5.18 민주묘지 앞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참배 소식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경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안으로 들어간 김 후보는 방명록에 5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적었습니다. 희생자 묘역을 돌며 참배할 때는 감정에 북받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5월을 생각하면 늘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참배를 비판했던 시민들을 향해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5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이어 본인도 5월의 희생자라면서도 정호용 상임고문 위촉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주를 찾은 당 지도부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재차 약속했고 정호용 논란도 사과했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주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AI 산업 육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내걸며 험지인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속철도도 지금 바로 이 서해안 쪽으로 제가 개통을 해서 교통을 확실하게 뻥 뚫어서 과거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던 김 후보는 택시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새만금 개발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며 1박 2일 지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후보는 5.18 전야제와 45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데 토론회 준비를 위해 미리 참배했다는 게 캠프 측 설명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의료인들과 만나 의료 현실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의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서울 성수동과 홍대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12.3 내란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검사 선후배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2심 선고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 59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 유죄였던 손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날입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었던 2020년 4월 총선 개입 목적으로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 역할을 하는데 그때 총장이 윤 전 대통령입니다.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6초긴 하지만 통화 전후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통화 내용을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선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작년 12월 15일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날입니다. 두 사람 모두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통화는 오후 3시 47분부터 1분 20초 이어졌고 검찰은 약 2시간 뒤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사실을 기자단에 알렸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조사 관련 얘기를 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 동우회장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10분 넘게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원을 독려하고 탄핵 반대 시국 선언까지 했던 인물인데 당시 통화 내용을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손 씨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며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양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손 선수와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 씨에게 SNS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직접 만나 돈을 달라고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손 씨 측은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양 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손 씨 측에 따로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용모 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이유 뭡니까? 용 씨는 지난 3월부터 언론과 유튜버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일부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손 씨 측이 지난 7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협박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손 씨 측은 이들을 고소하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선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씨가 임신 진단을 받은 산부인과를 찾아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폰세 선수가 정규 이닝기 중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SSG전에서 8회까지 무려 18개의 삼진을 잡아내 팀 동료 류현진의 종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손장원 기자입니다. 한화 폰수의 투구는 1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SSG전 타자 최지훈에 이어 박성환과 최정까지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이닝 2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내는 거짓말 같은 탈삼진 쇼를 이어갔습니다. 최고 구속 157km의 빠른 공, 홈플레이트 앞에서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앞세워 쉴 새 없이 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냈고 8회 맥구름을 3구 삼진으로 처리해 팀 동료 류현진이 보유한 정규 이닝 탈삼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의 함성에 쟤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양상문 코치가 마운드를 찾자 그제야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결국 다음 타자까지 삼진으로 처리해 정규 이닝 기준 한 경기 최다 삼진 신기록을 세운 폰세는 노이트 노런과 선동열 전 감독이 1991년 연장 13이닝 동안 작성한 18개 한 경기 최다 삼진 기록 경신에도 도전했지만 아쉽게 대기록을 추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8회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김서현의 한 점 차를 끝까지 지켜내 시즌 8승으로 롯데 박세웅과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My late mother who passed away in 2017. I really felt her with me here today. Also, such just a great honor, you know, when you have a legend on your team. NC는 키움을 3대2로 꺾고 첫 울산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농구에서 LG가 처절한 끝장 승부 끝에 SK를 제치고 창단 28년 만에 첫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정적인 3점포를 꽂아 넣었던 허일영 선수가 40살의 나이에 최고령 MVP로 뽑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공격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따내려고 몸을 던지고 부상을 각오한 육탄 방어가 난무했던 7차전. LG와 SK의 마지막 승부는 끝까지 처절했습니다. 4쿼터 중반 LG가 타마요와 허일영의 연속 3점 슛으로 55대 45 점수차를 10점으로 벌려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정규리그 1위 SK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끈질긴 수비로 상대 실수를 이끌어내 계속 따라붙었고 경기 종료 1분 58초를 앞두고 한 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버텨야 했던 순간 LG의 집중력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SK 원희의 기적 같은 3점 슛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기상이 자유투를 침착하게 집어넣어 치열했던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국 62대 58로 승리한 LG는 창단 이후 28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고 역대 세 번째로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정상에 오른 조상현 감독은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선수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같이 원팀으로 와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고요. 무한한 책임감을 또 느끼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잘 쉬었다가 또 시즌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비마다 결정적인 3점 슛을 성공시켜 양팀 최다인 14점을 기록한 허일영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팀에서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웠고 40살의 나이에 역대 최고령 챔프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주연보다는 조연이라고 생각하고 뛰었기 때문에 MVP 탔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건 아닐까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1 전북이 안양을 2대 0으로 꺾고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진우 선수가 9, 10호 골을 터뜨려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졌습니다. 이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저녁 서울의 모습인데요.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고요.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비를 피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비는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나들이 가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릉에서는 30도에 육박했는데요. 내일은 강릉 23도,
대구 24도, 서울 2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야외활동 하실 때는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0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대구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23도, 전주 22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방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